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값. 크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룰 건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던 거는 평균이잖아요. 근데 평균이 갖는 의미와 평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값과 최빈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해서 구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대표값이 왜 필요한지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AI와 관련돼 있는 통계 부분 또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좀 기본적인 내용 저희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 교과서에 있는 실제 사례 말고도요, 유사한 것들을 요즘에는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찾으셔서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사례를.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나눔하시게 되면은 더 유용한 수업이 되실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대표값. 대표값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료가 있겠죠. 자료의 전체 특징이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에 키를 조사했다. 그럼 그 키 자체가 자료의 값들이 되겠죠. 뭐 신발 사이즈, 몸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의 중심적인 경향인 거니까 대체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과목 점수죠. 뭐 수학 점수가 대체적으로 이렇다. 영어 점수가 평균적으로 이렇다. 라는 그 경향을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중학생 6명의 발 길이가 나와 있는데 뭐 밀리미터다. 그럼 239mm부터 시작해서 제 사이즈도 있는데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평균이라 함은 자료의 총합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자료의 총합을 나누는 거죠. 자,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바로 전체 자료의 수, 자료의 총 개수, 총수로 나눈 이 결과값이 바로 뭘 말해요? 평균을 말하는 거죠. 다 더해서 6 나누니까 242mm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요. 자료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이 단위가 있을 경우 단위가 말해주는 거죠. 점수면 점, 길이면 길이의 단위, 몸무게, 뭐 무게면 무게의 단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위를 꼭 마지막에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외로 계산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이 값들의 그 좀 느낌상 오는 이럴 것 같아, 기준이 될 것 같아. 이거 가평균이라고 하죠. 실제로 정확히 계산하면 242mm가 실제 평균이지만 대략 보니까 24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는 240 기준으로 1을 뺀 수, 얘는 그냥 240, 얘는 240에다가 1을 더한 수, 그다음에 얘는 240에다가 5를 더한 수, 얘는 240에다가 3을 더한 수, 얘는 240에다가 4를 더한 수, 이렇게 했다라고 친다면 결국은 제가 240을 몇 번 더한 거예요? 6번이죠. 2, 3, 4, 5, 6. 그러면 나는 240을 일단은 6번 더하고 나머지 떨거지 기타 등등 뭐 좀 부족하고 많은 거, 그죠? 부족하고 남는 것들 이거는 이제 지워지네요. 그리고 5, 4, 3을 다 더한 게 얼마입니까? 10이죠. 난 이것을 6으로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여기 한번 따로. 근데 한쪽만 약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를 6 나누고 얘도 6 나눠서 더하면 되겠다. 그럼 여긴 약분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40 더하기 2가 되니까 242가 되는 거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런 계산 과정도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가평균을 이용한 평균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짜 내가 정한 평균 있잖아요.
가짜 평균을 쓰고 이거는 그냥 번외로 그냥 살짝 계산상의 의미를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그냥 얘가 기준이 되는 값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기준 되는 수를 기준하시고 부족한가 남는 수, 얘는 그냥 240 더하기 0이잖아요. 부족하고 남는 것을 부호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240 기준으로 5가 많은 거죠. 얘는 3이 많은 거고 얘는 4가 많은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평균 내서 더하시면 돼요. 이게 지워지고 이거 계산한 게 얼마예요? 이게 2였잖아요. 그래서 그 2를 여기다가 더했다 보시면 돼요. 가평균 더하기 그다음에 가평균 기준으로 부족하고 남는 것들을 계산해서 평균 낸 값을 더하면 실제 평균이 나온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의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걸 꼭 가르쳐줘요. 뭐냐면 결국 이 평균 값이 갖는 의미는 원래 자료 값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이거죠. 242인 게 구했어요. 그러면 다 이걸 242로 맞출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많은 쪽에서 가지고 와서 부족한 거에다 주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242로 한다면 여기 1 남는 걸 얘 주면 242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3이 남으니까 그 3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얘 주면 되고 여기도 242니까 이 남는 거를 적당히 쪼개서 여기가 다 나눠주게 되면 다 242로 6개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평균의 값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부족한 애는 남는 것을 가지고 오면 되고 뭐 바꿔 말하면 남는 거에서 부족한 애를 주면 되고 뭐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자료의 값들을 그 높낮이로 얘기를 해서 좀 높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뭐 좀 부족한 게 있고 뭐 높은 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평균 내게 되면은 평균의 값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남는 거를 부족한 부분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 높이가 평균적으로 같아지는 거죠. 모두 높이가 같아져서 다 동일한 값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계산상의 의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연산 방법이 만들어지거든요. 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평균의 의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는요. 대표값의 큰 의미를 설명드린 거고 대표값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평균이다라는 것을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평균은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값이긴 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고만고만하게 있어서 수학 시험을 보면은 한 80점에서 90점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다 학생들을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눴을 때 한 85 정도 나와서 이 반의 평균 한 85 정도 되나 봐요 했는데 빵점인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10점대인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85점대 친구들 별로 없고 아예 점수가 낮은 친구들과 정말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적당히 계산하니까 어떻게 해서 80점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평균을 80점이라고 해도 말아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죠. 혹은 극단적인 값을 갖는 그 자료의 입장에서는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값, 즉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정말 안 그런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들이 계산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 할 수 없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평균을 갖는 단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5, 3, 28, 3, 8, 7 6개의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뭐 저희가 붙이기 나름인 거죠.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하고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전쟁놀이하고 구슬 따기하고 막 딱지치기 하고 그래서 왕구슬이 있어요. 정말 막 엄청나게 큰 구슬인데 그거 따려고 원정 가게 됐어요. 옆 동네 가서. 잘했어요.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월화수목금토 이래 딱 구슬의 수라고 했을 때 구슬을 했을 때 이거 4 더하는 6 나누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는 9개의 구슬을 따는 건가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28개 딴 날은 어떨까 할 거예요. 3개 딴 날은 평균적으로 9개 땄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혹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저 포함해서 친구 6명이, 저 포함한 6명이 구슬을, 한 팀을 이뤄서 구슬을, 옆 동네 가서 구슬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가서 6명이, 저 포함해서 6명이 옆 동네 가서 구슬을 따왔습니다. 야, 평균 되니까 6명은 평균적으로 구슬을 9개씩 따네. 아니죠. 28개 딴 전 어떡할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땄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균이 왜곡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시기적으로 언제 등장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할 수 없는 저런 단점, 평균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부분을 중앙값을 이용하면은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경향을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큰 값부터 나열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작은 것을 큰 걸로 가죠.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에요. 가운데 위치하는 값. 그런데 말입니다. 자료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운데 위치했다고 했잖아요.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그 가운데 위치라는 것을 뭐 형광펜이나 다른 색깔로 학생들한테 칠하게 하세요. 이 가운데 위치라는 것이 자료수가 홀수개일 때는 한 가운데이지만 자료의 수가 자료가 짝수개 있을 때는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정가운데라는 게 없잖아요. 가운데 두 개가 정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가운데 위치하는 값, 즉 중앙값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더 좋거든요. 홀수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총 몇 개냐? 7개예요. 그렇죠? 7개. 그러면 얘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거에 막 섞여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하고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그러면 총 7개니까 한 개를 제외하면 6개, 즉 3개가 되죠. 그래서 한 개를 제외하고 6개를 2로 나누면 여기 3개, 그리고 여기 3개여서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값, 이것이 뭐예요? 중앙값인 거죠. 맞나요? 예시를 통해서 전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짝수개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가운데 2개를 제외해야 절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냐 봤더니 8개네요. 얘도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면은 가운데 2개 4번과 5번을 제외하면 8개에서 2개 빼니까 6개 남았죠? 3개. 그래서 가운데 2개 4번과 5번의 합을 2로 나눠서 이 값이 실제 중앙값입니다. 자, 그러하니까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이라는 게 가운데 2개 평균이기 때문에 원래 자료의 값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아니죠.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 짝수개인 경우에 2개 합의 평균이 여기 원래 없는 값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는 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공부할 양이 확 주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스킬적인 부분을 선생님만의 스킬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이제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최빈, 빈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 자료가 있겠죠. 그 최빈값은 왜 나왔냐 이런 거예요. 중앙값이나 평균값은 자료가 뭘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숫자로 나와야겠죠. 수치라고 하죠. 그러면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혈액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죠. 자료 자체가. 그러면은 이 주어진 자료를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숫자가 아닌, 즉 수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걸 대표하겠죠. 그래서 그게 최빈값이 되는 거죠. 최빈값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수치형 자료도 될 수 있지만 수치가 아닌 자료를 활용할 때 적용하는 거죠. 뭐 혈액형 있고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문자로 주어진 거죠. 자료 자체가 문자로 주어진 거, 뭐 짜장면, 짬뽕 막 이런 식으로. 짜장면 좋아서 짬뽕 좋아하세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초.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좋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그릇 나온 거 아닌가요? 절반 나눠서 짜장, 짬뽕 이런 거 있는 거. 저는 그분한테 상 주고 싶어요. 자, 자료의 빈도를 확인한다. 빈도라는 얘기는 등장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 6, 6, 8, 13, 15 하면은 저는 표를 만들게요.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8, 13, 15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4는 몇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죠. 6은요?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은요? 한 번 나왔고 13 한 번, 15 한 번.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게 6인 거니까 이 자료의 최빈값은 6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4, 6, 6, 8, 12, 13, 16 마찬가지로 얘도 4, 6, 8, 12, 13, 16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밑에 횟수를 적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실제로 만약 표 형식 하려면 얘는 자료가 되는 거고 자료 값이 되는 거죠. 여기는 등장한 횟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4는요 한 번이고요. 6은 두 번이죠. 그리고 한 거는 이렇게 체킹하면 안 헷갈리겠죠? 자, 8은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도 한 번이네요. 자, 13은 두 번이네요. 16은 한 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빼먹은 거 없이 다 세워준 거죠. 그럼 두 번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 6이랑 13인 거니까 이럴 때는 최빈값이 6하고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빈값은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근데 솔직히 자료가 있는데 몇 개 제외하고 다 뭐 2번씩, 3번씩 이런 식으로 막 고만고만하게 나오면 되게 애매한 게 되겠죠. 그럴 때는 최빈값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대표값을 말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값을 대표값으로 할 것인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애매한 상황을 물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혈액형이어서 뭐 A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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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다음에 O형, 뭐 AB-형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적고 빈도수를 횟수를 체킹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숫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격 유형 검사 되게 많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성격 유형 검사를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렇게 해서 4가지 타입을 나눴는데 뭐 AA, 뭐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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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그래서 A가 진짜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빈도수를 이렇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그 횟수, 그게 수치면 수치, 만약에 뭐 문자면 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빈값을 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표값을 표 형식으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엄청 큰 값이나 엄청 작은 값이 있을 때는 적절한 대표값은 중앙값인 거죠. 왜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을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경향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고만고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유는 평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값이 반복돼요. 그게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자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반복된 횟수를 말하는 게 좋으니까 최빈값이고요. 일반적인 수치 자료는 극단적인 값이 뭐 그렇게 존재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자료를 고르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고르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높낮이가 다른 걸로 이해시키면 돼요. 이걸 다 또 동일한 높이로 맞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 자료는 평균으로 얘기를 하고요. 혈액형 운동 선호도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형은 무조건 최빈값을 이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평균은 극단값이 있을 경우 대표값을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평균이 대표값으로 가장 적당하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죠.
어떨 때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평균은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앙값과 평균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요. 평균은 자료의 총합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거고요. 중앙값은 나열한 후에 중앙에 있는 값인 거잖아요. 홀수개면 정말 정중앙에 있는 거. 짝수개일 때는 정중앙 두 개의 평균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이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떨 때 그 시험 문제에 애매하게 나올까요?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같다. 이런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3번 최빈값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최빈값은 하나로 결정된다. 이러면 옳지 않은 문장인 거죠. 아까 저희가 예시에서 봤잖아요.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수치가 아닌 자료도 대표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오게요? 수치가 아닌 자료는 대표값을 구할 수 없다. 이러면 그거 옳지 않은 거죠. 혈액형, 뭐 선호도 이런 거 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로 대표값을 말할 수 있잖아요. 평균만으로는 자료 전체의 분포를 알 수가 없나요? 평균만으로는 자료 전체의 분포를 알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평균만으로는 자료 전체의 분포를 알 수가 없죠. 평균은 말 그대로 다 더해서 개수 나눈 값인 건데요.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맞나요? 맞지 않아요? 그죠?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표값을 말하고 싶을 때 중앙값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또 헷갈리게 나올까요?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는다. 그거 옳지 않은 거죠. 영향 받지 않으니까요. 5번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헷갈리게 나올까요? 평균만으로 자료 전체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럼 그게 거짓인 문장인 거죠. 평균만으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에 해당된 이 6가지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을 잡아주시는 거. 요게 이 파트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잘 기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